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웅입니다. 진영을 넘잡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저 매주 목요일은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먼저 민주진영의 조합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진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데요, 저는. 그 진보 뭐죠? 뭐라고? 저는 전공이 이념인데요. 중도 이념. 아니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는 진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유주의자죠, 저는. 전형적인. 항상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오늘 특별히 또 이 진보에 긁히셔서 바로 자유주의자라고. 자,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학전 최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예,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은 또 좀 뭔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래됐죠. 저 대학생 때부터 아마. 그때는 그 롤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겸상. 저렇게 되면 안 되는 모델. 롤빵 같은 사람. 롤빵. 그때 이제 기억나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된 장경태, 뭐 이런 분들 대학생 시절에 제가 물도 오던 친구들인데 지금 이제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 먹여주던. 알겠습니다. 뒤에서 술을 자주 드셨던 분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도 두 분 반가운 두 분과 절대 남 괴롭히지 않습니다. 반가운 두 분과 함께 또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란 특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법불 악의를 거론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어요. 자, 그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얻어냈습니다. 특검의 압박 좀 승부수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승부수 통한 게 아니라요. 예. 계속 압박할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라는 분에 대해서 법조계 내의 평가를 들어보니까요. 예. 윤석열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넘어선다. 네, 윤석열 일당들이 박근혜 특검 때나 이 검찰 독재를 하면서 했던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조은석 특검도 이른바 선의의 목표, 정의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결정을 짓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된통 걸렸습니다. 싹 죽었어. 싹 죽었어. 네. 사실 그 오늘 이제 10시로 옮겨달라 시간 변경은 받아줬는데, 조국 전 장관 사례처럼 이제 비공개로 할게 해줘, 그거는 무슨 소리야,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당당하다와 비공개는 사실 이게 등치가 안 되는 용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고픈데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배고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이 특검에서 법불악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약간 익숙한 용어처럼 들리거든요. 법불악의. 작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불악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검찰총장도 모르는 인사가 쫙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사가 대부분 다 묻혔거든요. 이제 그 황제 조사하고 뭐 이렇게. 근데 똑같은 법불악의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허수아비가 됐고, 이 특검은 저는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사다성을 좋아해요? 그냥 그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그러니까요. 법불악의. 이제는 국민들이 귀신이야? 다 외우게 생겼어요. 악의 수육인 줄. 악이야? 그래서 아구찜이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뭐 저는 그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법은 늘 권력에 아부하더라고. 그래요? 네. 법악의. 네네. 이게 법불악의. 자, 그런데 9시에서 10시로 바꾼 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뭐 이게 술을 드시는 어떤 시간이 또 예정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늦잠 잘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특검 받는 태도도 대단히 불량하지만 대통령을 할 때도 이미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또 퇴근을 또 못한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짜 퇴근 차량 보내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 특검도 대단히 불량한 이 자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에서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9시에 나오라 그러는데 10시에 나온다고 뭔가 그 사이에 또 압수수색하고 뭐 데려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수용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비호감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것이다. 보통 이제 공공기관들은 오전 회의를 10시에 합니다. 오후에는 보통 2시에 합니다. 근데 9시부터 나와서 준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준비하기 싫은 거죠. 그 바로 집 앞이에요. 10분 거리예요. 네네. 나는 뭐
바로 술 먹다가 늦잠 자고 도로만 건너면 되는 머리 안 감고 바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저기 특검 입장에서는 일찍 와서 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예. 뭐 10시부터 하겠다니까 뭐 10시부터 원래 뭐 수사하는 거니까 와도 예. 별반 무리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 기각이 됐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게 지금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이 추가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냐. 원래 이제 이 조은석 특검이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김용현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네. 뭐 그 나머지 군 출신들도 전부 다 저는 구속이 연장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밑에 지휘관급들도 뭐 그게 참고인이 될지 아니면은 뭐 피의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요. 12월 3일 내란 당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준비 단계까지 사실은 수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란이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몇백 명 수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나가면은 이 과정에서 수사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는데 핵심적인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방대한 양으로 나온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특별법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적 진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다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마저도 너무나 방송에서 많이 다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진술을 해줬던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요. 이미 이제 시간 자체가 특검이 갖고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무리 뭐 이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한들 아니면 말을 맞추려고 한들 이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본인들이 용서를 좀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국민 괘씸죄가 훨씬 더 얹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이분이 이제 수첩도 있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이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상황을 이제 어떡하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마지막에 계엄 당일 그 다음 날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도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조은석 특검이 뭔가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면요 이 예.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관계자들을 다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데요. 양면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대부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예.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인멸을 더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공무원인데 내가 지은 죄가 선처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죄가 아닌 남의 죄를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저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군인 또는 이 대통령실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얼마나 양을 최대한 빨리 압축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직자들의 증거를 찾아내는가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선처될 사람 죄가 집중적으로 형성된 사람 이게 구분해내는 전략적인 판단도 저는 특검 과정에서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름 김건희 씨. 자, 이분은 지금 3대 특검 모두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건이 연결되는 고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경로를 도대체 왜 했냐.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중간에 우리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라고 네. 예, 그분의 어떤 청탁이 있었다는 어떤 카톡 같은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것을 뭔가 부풀려서 얘기를 했건 아니건 이것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루틴을 봤을 때는 이게 분명하게 남편한테 뭔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황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지금 이걸 다 은폐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불가피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이제 뭐랄까 인사계 공천 개발 뭔가 실체적인 의혹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국민의힘도 이제 수사가 계속되게 되면 관련 의원들도
내란 특검에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에게까지 이 칼이 갈 수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 내란 당일날 이 내란을 사전에 인지했는가 그리고 윤석열과의 소통 속에서 어떤 내란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했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제일 이제 의심 가는 사람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의 문제와 별개로 개인의 문제로 우선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개인의 문제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나오는 결과가 당의 공식 지휘 계통이라든가 명령 라인 또는 계통을 밟아가면서 움직였는가. 즉 뭐 예를 들자면요. 당시에 당의 대표라든가 지도부급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과 소통 속에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든가 또는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못 가도록 위력을 행사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당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기록도 나왔잖아요. 뭐 이게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고 11시 22분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 직후에 바로 나경원 의원까지도 통화했었다.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계엄군 들이닥치기 뭐 20여 분 전인가 그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도 통화했고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도 통화했다. 예. 이게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특히나 그때는 뭐 계엄 표결 해제 표결을 한 30분 늦춰달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장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관관계는 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주장하는 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어떤 관련성이 수사를 통해 좀 입증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우리 사실 정치 비난가? 보면요. 정치 비난가? 통진당 예. 사건이 연상이 되는데요. 예. 사실 통진당 사건에서 그 부분이 정당 해산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석기라는 의원의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문제지 그 당시에 통진당 지도부가 개입되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도부급이 지금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가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뭐 단톡방이든 어떤 의사소통의 장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렇다면은 저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서 내란의 의혹이 있는 정당은 스스로 해산하는 게 맞아요. 옛날 제가 이제 민주당 시절에 네. 우리 정당 해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당은 해산을 안 해. 이 정도면 사실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민들께 사죄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산해야 되는데 왜 해산 안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재산이 많아서 해산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산하면은 정당 재산이 전부 다 국고 환수되거든요. 지역에도 굉장히 부동산 많다고. 예. 그래서 저기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정당 해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홍준표 전 시장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하게 탈당을 하고 나니 탈당을 하고 나니 하와이에서 보고 있자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치적 문제가 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대선을 통해서 40%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의 협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어떤 법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스스로들도 명백하게 이번 대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뭘 사과를 했다. 지금 눈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국민들이 사과했다고 느끼진 않는데 본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다 의견 표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 괘씸죄가 더 얹혀져서 이 정당 해산의 방향성으로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내란이 제가 봤을 때는 해산 사유가 됩니다만 실제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명태균 게이트나 김문수 후보 교체 당시가 더 해산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시도지사 선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럼 이게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하는 과정도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헌법 8조 2장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논리에 근거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정당 해산 사유가 법률적으로는 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여기에 기존에는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인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한 명이 더 등장했습니다. 네. 한정화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데 이분이 이제 수원지검 공안부 장관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퇴근길에 민정수석이 안가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사의 표명을 위해서 안가 회동에 나간 것이다. 직접 가서 저 사표 내겠습니다.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 드러났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김주현,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전부 다 끈끈한 분들이잖아요. 본인들끼리.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연말에 뭔가 시시콜콜한 인생의 어떤 그런 안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 자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송년회 모임에 저 잠깐 들어서 저 사의 표명하러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비상 계엄이니까 네. 비상 사의. 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의. 얘기를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그런 얘기들이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분이 일주일 뒤에 사표 내고 실제로 그만두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것까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아니 이분이 진술이 구체적이에요. 네. 12월 3일 계엄의 날 밤에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TV 보다가 계엄을 알았다. 근데 명색이 법률비서관인데 충격받았고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안가회동 어디 계세요? 안가가 수석님 어디 계세요? 저 사표 냅니다. 안가가 대통령이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자리를 비서관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사표를 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쿠데타, 이 군사 쿠데타를 획책했던 거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의 이른바 하드웨어들은 다 구속이 됐지만 그렇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초기에 그때 큰 대어들은 이제 막 수석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쪽지, 네네네. 뭐 행안부 장관이 뭐 이렇게 받다는 쪽지, 네, 그거를 누가 줬는지 중간에 실무적인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장관과 대통령, 뭐 이런 역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팀이 또 두 팀이 있어요. 이른바 법조팀들. 이 여기 모였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법조 출신들 아닙니까? 이 법조 출신들이 또 하나의 기획 집단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여기 이제 제외되는 팀들은 코바나 컨텐츠 팀들은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장관들에게 나눠진 쪽지는 제가 봤을 때는 법조인들이 만들 수 있는 쪽지가 아닙니다. 법조 이상의 수준, 저 정도 레벨은 돼야지 만들 수 있는 쪽지예요. 금방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정도 수준이 돼야지 만들 수 있는 쪽지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국가의 정치 체제의 문제라든가 이해. 공화국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국보위가 무엇인지 대의 체제를 쿠데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예산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법조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 과연 그게 누굴까?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예, 정진석은 아닙니다. 그런 머리가 공부가 안 되신 분이에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사초를 쓴 심정으로 꼼꼼하게 보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비어있는 공간들 다 낱낱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되게 또 첫 시정연설이니까 야당의 반응이 어떨까?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래도 비교적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넣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마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악수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때 이제 나눴던 얘기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해보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굉장히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두 당대표 후보와 악수를 나누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저희가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시정연설 총평을 좀 해주시면 먼저 이동학 최고부터 해주세요. 일단 대통령의 절박함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야당 대표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리고 원내대표와 같이 초청해서 또 밥도 먹고 또 국회에 와가지고 직접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이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야당을 무시하지 않고 국회도 무시하지 않고 이전에 봤었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을 완전히 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추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야당도 일정 부분 반대가 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와서 설명을 하니 좀 대승적으로 한번 같이 합의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원장. 윤석열도요 대통령 되자마자 재난지원금 풀었어요.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법에서 당장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라든가 기관의 투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굶어 죽는데 우리가 그 장롱에 돈이 얼마 있다고 칩시다. 당장 가서 쌀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장기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 건물 임대하자. 그 건물 임대하는 와중에 굶어 죽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럼 정부는 재난지원금만 푸느냐? 그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장의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AI도 투자를 하고 둘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진보냐 보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금방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타이밍의 문제로 봐서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민주당도 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야당과 그다음에 그 귀가 꽉 막힌 수구 언론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연구원이 많은 논리를 개발해야겠네요.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중앙대 법대 선후배사 있고 좀 그래서 이제 그 취임 선서하는 날도 뭔가 악수를 하고 뭐 했던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고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총리 임명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알겠다 하면서 팔을 쳤다라는 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인 거죠. 근데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건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농담도 잘하시고 장난도 잘 치시고 그래서 아마 권성동 의원하고도 좀 친분 관계가 있고 편한 사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 중간에 보면 또 정성호 의원이 또 대통령 툭툭 치잖아요. 그게 역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옛날에 대통령들은 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김대중 선생님이었고 뭐 윤석열은 그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검찰총장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공주 출신 아닙니까? 그런 보지 못했던 소탈하고 국회의원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 당연히 친밀감을 표시를 했겠죠. 그러면서 김민석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뭐 수긍해서 그랬겠습니까? 알았어 하고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사건건 뭔가 인사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뭔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야당의 원래 책무가 뭐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지금 잘못했던 어떤 실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사과하고 내일도 사과하고 내일 모레도 사과하고 매일매일 사과를 해서 국민들이 사과는 이제 됐다. 이제 야당의 역할을 해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화살을 쏘면 전부 다 화살이 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좀 일념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두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날 때 두 분이 국회에서 둘이 같이 서 있었잖아요. 아까 나온 화면에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막 약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의 손을 같이 포개서 같이 세 명 동시에 손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누가 먼저 잡았다 나중에 잡았다. 이것도 이제 명심이 어디로 갔느냐. 또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이제 두 손을 같이 포개서 잡았는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뭐 전당대회에 나는 중립이다.
그리고 두 분 다투지 말고 상생의 경쟁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두 분은 친명으로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그 논쟁을 하시기보다는요. 그 여당 대표도 저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화합을 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하나의 좀 이 당 대표로서의 비전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발표된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예요. MBS 조사. 이게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비교하면 9% 좀 높다. 아,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여야 원구성 그 협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 달라. 3개 줄게 법사위 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법사위원장에 여당에서는 누가 할 것이냐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이미 오늘 발표된 것 같은데요. 이춘석 의원, 네.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선 이것은 협상의 이 카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원구성할 때 이미 임기 2년으로 다 합의가 됐던 것이었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뭐 현상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실정을 저질렀고 말도 안 되는 역사상의 엄청난 대역 이 계엄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탄핵을 저질렀고 본인들이 어떤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야당 됐으니까 떼쓰기로 그냥 법사위 줘. 근데 우리가 법사위 하는 모습을 다 봐왔잖아요. 그동안. 예,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건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회의장 박차고 나가버리고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기에 혹시 괜하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발목 잡혀서 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결위는 한명도 의원, 문체위는 김교흥 의원 이렇게 이제 두 삼선 의원이 또 내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야 간에 어제 제가 시조를 한 수 읊어드릴게요. 시조.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줄 밥이 있으랴. 국민의힘이요 정상적인 정당이고 국정 발목도 잘 잡을 수 있는 정당이면은 좀 법사위에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내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가. 김용태가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당론 폐기해야 된다고. 그거 폐기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내란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 파괴를 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민생입법 올라가는 거 다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든 그런 정당입니다. 즉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고 민생과 국정을 파괴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제대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정을 균형감 있게 끌고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파괴하는 짓들을 할 겁니다. 윤석열의 아바타로서. 그렇다면요. 국정의 파트너로서 의미 있는 제도권 정당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발목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이 혁신하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기 전까지는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줄 밥이 있으랴. 법사위원장 절대 못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군 법무관 출신이고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을 한 경력이 있으시네요.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재위 위원장도 했고 34대 국회에서는 사무처 사무총장도 했고 이분의 인선은 어떤지 다 아세요? 잘? 좀 무난한 분입니다. 무난해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은. 네. 무난하게 뭐 무리수를 두는 분은 아니고요. 세게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막을 건 막고 또 할 건 하실 분이라서 좀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 상임위 5개가 원래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3개 발표한 거예요. 지금 운영위하고 기획재정위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원래 기획재정위는 국힘 거였어요. 근데 그게 공석이 된 거고 나머지 4개는 원래 민주당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합의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는데 오늘 발표 안 한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국힘에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이 아니냐. 보통 이제 운영위는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기재위는 원래 이제 여당이 늘 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 저희가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저 당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정 파괴, 민생 파탄한 것에 대해서 혁신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제도권 정당으로 취급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실제로 뭐 그 하는 행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송환석 원내대표 뽑히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게 혁신이고 개혁이고 다 물건나 봤구나 텄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고 이게 지금 혁신이고 뭐고 다 거부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상태고 이미 스스로가 이거를 드리블을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표를 받았는데 그 60명의 이 올가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잖아요. 당 전체에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과했다고 계속 자기네들끼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저께인가 토론회 했을 때 그때는 본인들이 우린 사과까지 했고 도대체 뭐가 왜 더 사과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냐. 그 얘기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사과한 걸 배경으로 해서. 말이 안 돼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월요일까지 임기거든요. 아직 이분 거취가 안 나왔다는데 이분 당대표 출마설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뭐 관심 없습니까? 그냥 별로 질문에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욕을 보여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의 그 탄핵 반대 당론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왜 내란 특검법 반대했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정치라는 거 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철학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 뭐 개인 단기 필마 아닙니까? 그냥 이미지 억지로 만들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뭐 김용태를 믿느니 차라리 참 다른 분들의 변화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는 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당대표가 돼서도 당대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 본인 스스로가 뭔가 계획했던 것들을 쭉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기를 합니까? 오로지 오늘 내일 하면서 이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운명이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할 일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보수의 괴멸을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보수의 겁니다. 괴멸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적폐청산을 이루면서 사실은 보수의 일각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정체불명의 윤석열과 같은 기회주의적 집단이 온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통 보수가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빨리 그 기회주의적 세력들을 척결하고 정통 보수로 되살아나고 그리고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경쟁도 하고 때로는 국정 발목도 잡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건전한 여야 관계 좀 필요하겠다. 정치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이 요청한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입니다. 아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두 분이 악수 나눌 때 내가 그 얘기했어.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자 일단 청문회 보고서 합의 채택은 어려워진 상황이고 일단 이틀간 있었던 청문회였는데요. 주요 장면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명이 이루어졌다, 의혹이 해소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정신승리다, 자료 없었다, 무자격이다, 무대책이었다, 더군다나 그 증인과 참고인조차 없었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긴 합니다. 처음부터 파행을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전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략이 있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재산 문제만 저렇게 파고들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실정을 해놨던 것도 있고 바로잡아야 될 민생도 있는데 그럼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적어도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30%라도 아니면 20% 정도라도 섞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절 나오지를 않았고 예. 모든 청문위원들이 전부 다 그냥 재산에 매달리고 가족 인질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적어도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집단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섞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전 처음부터 이것은 그냥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죠. 뭐 자료 제출의 부족, 그다음에 참고인 증인이 없었다. 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청문회를 망친 것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분과 주진우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사람 때문에 이게 검찰의 취조장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인 시절에 재산이 증식되었고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되면은 범죄 정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인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인지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은 별건으로서 다른 의혹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우리 어디 많이 본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윤석열이 조국 장관 털 때 나왔던 행태입니다. 특수부 수사의 한 형태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 중에 또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맞장구를 쳐준다.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이런 의혹으로 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 규명이라든가 예. 또는 어떤 제대로 된 논점을 파고드는 일들이 못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사인 간의 동거래라는 부분과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 시절에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야인으로 지냈단 말입니다. 예. 이건 그냥 재산 증식 관련돼서 사인 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는 집중적으로 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자면 15대 16대 김대중 대통령 황태자 시절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게 삽질이에요. 예를 들자면 반미 운동했는데 미국이나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과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자, 칭화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행기를 몇 번 탔느냐 이야기하는데 칭화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입니다. 칭화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학위가 제대로 된 건지. 출석했었냐? 아, 그렇죠. 그리고 논문을 제대로 썼냐. 그게 전부 다 중요하지 않은 지연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검사들이 취조하듯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전체에 플랜카드를 겁니다. 6억이 뭐 집에 쟁여놨다. 이런 이야기를 걸고요. 그 위에는 뭐가 플랜카드 걸린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축하하지만 재판 받으세요. 이런 플랜카드 갑니다. 즉 김민석 낙마시키고 이재명 퇴진 투쟁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뭉개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만들어준 거예요. 상대할 수 없는 정당이다. 아까 했던 말씀에 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네. 자기네들이 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포인트를 얻을 것인가.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속 포인트를 잃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국민을 우선시하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초대 총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우리는 합의해 주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면 저는 그건 국민들 속에서 약간의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런 전략 안 하겠죠.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 예. 이런 이야기부터 나왔더라면 국면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예. 김민석 후보자가 했던 행위들이 관례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일반 서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과하라 이렇게 시작했으면 되는데 범죄자야 라고 바로 시작해버린 거예요. 예. 이 결국은 이 주진우 프레임에 의해 가지고 이 청문회가 망쳐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국민 눈높이에 무입했던 대목은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잘 표명하셨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압적인 뭐 자세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태도가 해왔고, 문제다. 예, 그렇게 해왔는데 어찌 됐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실 분이고, 그다음에 야당과도 어쨌든 협치를 또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 총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과하고 자세를 좀 낮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의 행보에 좀 도움이 되는 언행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비교해 보면요, 한덕수 총리는 흥결이 없었습니까?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표였는지 아닌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야당 시절에 지도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범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그 정도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김민석 낙마시키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정부 정권 퇴진 추진을 한번 나가봐 라는 이런 과도한 이 윤석열식의 목표 설정 때문에 예. 저는 이 청문회 전국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30일에 민주당은 표결을 하겠다가 이제 어떤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시간 이런 분위기로 과연 이제 총리를 해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 비판을 강요하시는 분들은 뭐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까지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화살을 쐈을 때 다 부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말을 그냥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말일 뿐이고 그것은 실체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나름대로 이제 청문회에서 진지하게 좀 임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애경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했던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본인들도 다 걸려있는 이런 내로남불적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김민석 후보자에게만 현미경으로 검증해서 이거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도리에 좀 맞지도 않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 여론도 저는 크게 이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하면 그리고 임명하면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고 실제 국민 우선적으로 굉장히 일을 좀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은 또 그런 걸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가 총리가 되면 실제로 협치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야당 원내대표보다 원내대표 더 많이 하면 그러니까 야당 의원도 더 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훨씬 더 많이 찾아가고 밥 먹자고 하고 뭐 하고 계속 이걸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구부러진 화살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빨리 본인들이 이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좀 중요하다 봅니다. 주진우 의원을 공격수로 내세운 게 최대 패착인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뭐 주진우 청문회라고 그랬잖아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접근 방식이 검사처럼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가졌던 흠결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걸 만약에 주진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하라 단계부터 천천히 나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잔당들부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고발건이 근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총리 임기가 시작이 혹시 이제 되고 난 이후에 또 검찰이 관련 수사를 또 진행하게 되면 뭐 어떤 또 국면이 또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진행을 저는 마지막에 뭐 자기네들이 뭐 분풀이를 한다. 어차피 이제 개혁 대상이 돼버렸는데 개혁되기 이전에라도 마지막 잔당들이 결국 정치 검사들이 다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나올 게 없어요. 그 자체가 그렇죠. 여기서 더 파봐야도 나올 것도 없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할 때도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정치검사적 이 행동들을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를 앞에 두고서는 고양이 앞에 이제 쥐처럼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뭔가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받기 충분하죠. 경조사 부분들 사인간의 동거래 부분은 전부 다 야인일 때 공직자가 아닐 때 있었던 일이고요. 출판기념회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거기 자유로운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진우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무슨 뭐 검은 봉투법? 그거 저기 당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냈습니까? 37명 지금 안 했다고 하는데. 37명이 출판기념회하고 국민의힘도 신고 안 했다고 아직 안 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이동학 전 최고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